살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가 먹는 짜장면이 정작 중국에는 없는 음식이다. 근데 이게 중국에서 건너온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 없다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린가 싶어요. 이 짜장면이라는 건 대체 정체가 뭘까요?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이모군란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 개화기 때 신식군대 만든다고 구식군대를 차별하고 무슨 쌀에다가 돌멩이를 섞어줬다고 해가지고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인데, 이 난을 대신 진압해주겠다는 명분으로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때부터 청이 내정 간섭을 하게 되고요. 조선의 항구를 개방해가지고 청나라랑 자유무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하역을 해야 되잖아요. 일종의 상하차 알바하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노동자들도 중국에서 같이 건너오게 돼요. 이분들이 인천항 주변에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의 차이나타운이 된 건데, 중국이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지역마다 음식 문화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교들이 어디에서 왔냐에 따라서 가지고 오는 음식 문화가 달라져요. 지도에 보시면 인천이랑 제일 가까운 데가 산둥성이거든요. 가까우니까 여기서 중국인들이 많이들 건너왔어요. 이게 외지에 오면은 고향에서 먹던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이 산둥성 음식을 해먹기 시작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작장면이에요. 짜장면 아니고 작장면이에요. 이게 지금의 짜장면의 원형이 된 음식인데, 물론 지금의 짜장면이랑은 많이 다르죠. 일단은 단맛이 없고 짠맛이 강하고요. 중국 요리답게 향신료가 강해요. 장이 또 이게 거의 콩으로 만든 거라 색깔도 거의 된장색이랑 가까워요. 이때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끼니나 때우자고 먹던 음식이었어요. 대충 노점상에서 팔고 거리에 쭈그려 앉아서 먹고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중국의 화교들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노점에서 식당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됐죠. 그 중에는 고급 중화 요리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중화 요리도 고급화가 됩니다. 지금이야 중국 음식점을 중국집이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중국이 청나라였기 때문에 청요리집이라고 불렀어요. 이 청요리집들 중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공화춘이죠. 짜장면이란 이름을 처음 사용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가 작장면의 정체성이 점점 빠지고 한국식 짜장면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공급이랑 수요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일단은 공급의 변화가 생겼던 게, 중국이 공산화가 됐을 당시에 우리가 중국이랑 국교를 단절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중국산 물건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산 재료만 써가지고 춘장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공급이 되는 재료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공급을 하는 사람도 바뀌죠. 원래는 화교들이 운영하던 중화 요리점들이 어느새부턴가 한국인들이 운영하게 됐어요. 이게 한국은 정책적으로 화교들을 탄압을 했거든요. 때문에 화교들이 한국에는 정착을 잘 못했어요. 그 다음으로 수요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수요자가 화교에서 한국인으로 바뀌었거든요. 옛날에 그 중국의 노동자가 먹던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찾는 외식 문화가 된 거죠. 근데 아직도 한국인들한테는 비싼 음식이었어요. 그 6.25 전쟁 겪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라서 나라가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짜장면이 대중적인 음식이 되냐? 60년대부터 정부에서 혼분식 장려 운동이란 거를 해요. 쌀이 부족하니까 밀가루를 조금 섞어 먹으라는 거죠. 그렇게 밀가루에 대한 공급이랑 수요가 같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수요와 공급을 흡수를 하면서 성장을 한 게 짜장면이에요. 특히 달짝지근한 짜장면은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았죠. 뭐 어린이날이든 생일이든 애들 졸업식이든 특별한 날에는 짜장면을 먹었다고 해요. 그 우리 어릴 때 돈가스 집에 가거나 뭐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던 것처럼 1970년대에는 짜장면집을 갔다는 거죠. 자, 요까지가 짜장면의 역사고, 그러면 짜장면 말고 짜장라면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처음으로 짜장라면을 만든 게 농심이에요. 최초라는 거는 맨땅에다가 박치기를 박았다는 거죠. 어디서 뭐라도 이렇게 배워야 됐어요. 그래서 장인들을 찾아가죠. 당시에 서울을 대표했던 중국집이 있었거든요. 아서원이라고. 여기 주방장을 농심에서 모셔온 겁니다. 그 요리법을 연구원들이 전수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대량 생산에 맞게 공정화를 시켜가지고 만든 게 바로 짜장면이라는 제품이었어요. 최초의 짜장라면이 그렇게 탄생을 한 거죠. 그때가 딱 1970년이었어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뭐 외식 문화가 다 짜장면을 먹을 때다 보니까 특별한 날에나 먹던 짜장면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센세이션했다고 해요. 당시에 농심이 경영 상황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이 짜장면 덕분에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안 나왔으면은 지금의 농심도 짜파게티도 안 나왔을 거예요. 농심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가 조금 있는 제품이고, 이게 히트 상품이 하나 나오면 장기적으로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게 마케팅을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면 아깝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농심이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이름을 잘못 지은 거예요. 이름이 짜장면이잖아요. 이게 신라면이면 신라면, 안성탕면이면 안성탕면, 이렇게 자기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을 그냥 라면이라고 지은 꼴이에요. 보통 명사로 가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업체들이 똑같이 만들기 쉬웠다는 거죠. 짜장면이란 이름을 가진 라면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뭐가 원조인지 구분도 안 됐어요. 더 큰 문제는 유사 제품들이 퀄리티가 안 좋았다는 건데, 이 유사 제품을 먼저 먹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짜장라면이 별로 맛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짜장라면 전체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되고 시장 자체가 외면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원조였던 농심의 짜장라면 역시 전성기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성공과 실패의 반복 속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죠. 이때부터 농심이 이름을 짓는 거에도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데, 나중에 나오게 될 짜파게티 역시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번 신제품 덕분에 경영난을 극복을 해보니까 기업이 살아남으려면은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됐다고 해요. 그때부터 미친듯이 개발에 투자를 하게 되죠. 농심이 라면 종류 많은 거에 워낙에 유명하니까 다들 그 짜파게티랑 짜왕 정도만 생각나실 것 같은데, 농심에서 개발한 짜장라면만 지금까지 수십 가지가 넘어요. 중간에 보면은 쌀국수에다가 짜장을 부은 제품이 있어요. 이런 거 왜 만든 거지? 저희 대체 어쩌다가 나온 녀석일까 궁금해지긴 하는데, 그만큼 정말 다양한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짜파게티 같은 독보적인 베스트셀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쌀국수에다가 짜장볶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이 짜파게티가 공전의 히트를 치고 나서도 신제품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거든요. 보통은 제품 100개를 개발한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 꼴이라고 해요. 연구원도 이 라면을 개발한다고 매년 라면 100박스는 그냥 좋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위장병 정도는 그냥 직업병이라고 합니다. 역시 사업이라는 게 참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야 드디어 짜장라면의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짜파게티가 등장하면서 장기 집권을 하게 됩니다. 1984년 출시 이후부터 2021년까지 무려 37년 동안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가 되죠. 그동안 누적된 판매량이 80억 봉지가 되고요. 전 세계 인구를 다 먹이고도 남을 양이죠. 이 봉지들을 일렬로 쭉 세우면은 지구를 38바퀴를 돈다고 해요. 1년에 한 바퀴 이상 돌리고 있는 건데, 이 정도면 우리의 위장도 춘장으로 물이 들었다고 봐야죠. 짜장라면 중에는 입지가 참 독보적이에요. 출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판매량 1등을 찍었고요. 봉지라면 전체로 봐도 3위권 안에 들고 있어요. 군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라면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짜장라면이라고 하면은 그냥 짜파게티라고 부를 정도로 거의 일반 명사가 됐죠. 짜장라면이란 말은 쓰지도 않잖아요. 그냥 짜파게티라고 하지. 그러면 이렇게까지 잘 팔리게 된 비결이 뭐냐? 일단은 개발 당시에 워낙에 많은 짜장라면들이 치고받던 상황이라 확실하게 차별화가 돼야 됐어요. 훨씬 더 맛있어야 됐습니다. 원료가 더 비싸질 수밖에 없었죠. 약간은 고급화가 된 노선을 걷게 됩니다. 고급화라고 하면은 결국은 건더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건더기를 꽤 늘리게 됐어요. 문제는 건더기 종류가 많아지니까 이게 더 잘 상하게 되거든요. 보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진공으로 건조하는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보관 기간을 늘렸고, 그렇게 건더기를 다양화하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고급화가 된 거죠. 그때 기준으로. 실제로 가격도 비싸게 나왔어요. 보통 그때는 150원대가 많았는데 짜파게티는 200원대로 나오게 돼요. 지금으로 치면 짜왕 같은 비싼 제품이 나와가지고 인기를 끄는 케이스가 된 거죠. 그리고 맛으로도 차별화가 됐어요. 처음 개발할 때는 목표가 간짜장의 진하고 고소한 맛을 내는 거였다고 해요. 해가지고 춘장이랑 양파를 먼저 볶은 다음에 요거를 스프로 가공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간짜장 맛이 나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드는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지금은 간짜장 맛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짜파게티 그 자체의 맛을 좋아해서 먹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당시에 나온 짜장 라면들이 짜장면의 맛을 복제하는 데만 집중을 했는데 대부분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냥 저렴한 맛이었다고 해야 될까? 근데 짜파게티는 그 자체로서 고유한 맛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짜장면의 대체품으로서 짜파게티를 먹는 게 아니라 짜파게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유의 맛이 좋아서 먹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독자적인 맛의 영역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라면 하나 만드는 게 뭐 어려울까 싶겠지만 대량 생산으로 가면은 결국은 다 기술력이 필요하잖아요. 스프가 면에다가 잘 비벼지는 것도 다 공정상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볶음라면들이 잘 비벼지는 게 당연하지만 옛날엔 이것도 당연하지가 않았어요. 가루들이 막 자기들끼리 뭉치고 눌러붙었거든요. 그때는 기술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스프를 개발하던 연구팀이 당시 목표로 잡은 게 잘 비벼지는 스프를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고안하게 된 방법이 뭐냐? 스프를 분말이 아니라 과립의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보통 분말을 뭉쳐가지고 알갱이로 만든 게 과립이거든요. 당연히 분말보단 입자가 크죠. 가루약을 드셔보셔서 알겠지만은 분말은 가벼워서 공기 중에도 엄청 날리고요. 물에 닿으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떡이 져요. 근데 과립으로 만드니까 이런 게 덜했다는 거죠. 그렇게 잘 비벼지는 스프를 만들게 되면서 조리상의 간편함을 확보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편의성이 큰 장점이 됐고요. 그리고 옛날 지금이나 단맛이 강한 짜장면은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개발할 때 아이들부터 20대까지 타겟팅을 잡았다고 해요. 실제로 아이들이 라면은 매워서 거의 잘 못 먹는데 짜파게티는 진짜 애기들도 잘 먹거든요. 한때 유튜브에서 애기들의 짜파게티 먹방이 유명했을 정도였으니까. 실제로 10대 아이들이 방학을 하는 시즌에도 매출이 10% 정도 오른다고 해요. 이게 이름부터가 짜파게티라고 지은 것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짜장면이랑 스파게티를 섞은 거예요. 보시면 초기의 광고 모델도 다 아이들이었거든요. 일요일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라는 멘트도 원래는 아이들이 제일 먼저 사용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아직 어려가지고 살이 분배는 못하지만 짜파게티 정도는 볶아 먹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 한 끼 정도는 알아서 먹을 테니까 어머니도 휴식을 취하도록 하세요. 뭐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지금 다 커가지고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먹고 있죠. 그중에 유명한 레시피들은 또 널리 대중화가 되고 이거를 따로 식당에서 또 메뉴로 팔기도 해요. 농심에서도 아예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제품을 내기도 하고요. 그 유명한 레시피 중에 하나가 짜게치인데 짜파게티 계란 치즈의 줄임말이에요. 계란을 반숙으로 만들어가지고 터뜨려가지고 치즈랑 같이 비벼서 먹는 게 포인트인데, 원래 신촌의 한 라면 전문점에서 처음 선보인 메뉴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해피투게더 야간 매점에 나오면서 또 유명해졌고요. PC방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메뉴가 됐죠. 경희대에서는 아예 학식으로 메뉴가 올라가 있고요. 엄청 유명했다고 해요. 입맛이 없을 때 먹으면 그렇게 좋았다고 하더라고. 이 짜게치를 아예 메뉴로 파는 전문 식당이 있습니다. 논현동의 후몬 포차가 유명한데 체다 치즈 대신에 모짜렐라가 올라가가지고 약간 퓨전 요리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게 트러플 짜파게티죠. 나 혼자 산다에서 가수 화사양이 먹으면서 유명해졌는데 이것도 식당이나 주점에서 메뉴로 많이 팔고 있어요. 해방촌의 디스코 서프라든가 압구정의 배식당, 합정동의 썬키친 같은 데가 있고, 시간 나면은 이런 데 한 번씩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천 짜파게티라고 밖에선 그렇게 인기 있는 제품은 아닌데요, 유독 군대에서 이거를 뽀글이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뭐 햄이나 캔참치 같은 거를 넣어 먹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구할 수 있는 식자재가 이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제일 유명한 건 역시 짜파구리겠죠. 이게 처음에 퍼지게 된
된 게 2009년쯤에 네티즌 하나가 레시피를 올린 게 시작이라고 해요. 이게 너구리의 두꺼운 면발이랑 짜장이 잘 어울리기도 하고 짜장의 매콤한 맛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됐죠. 단짠 맵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2013년에 아빠 어디가라는 예능에서 가수 윤민수 씨 아들이 짜파구리를 먹는 게 화제가 됐고 그때부터 조금 더 대중적인 레시피가 됩니다. 그 뒤로는 다들 알다시피 영화 기생충에 나왔죠. 덕분에 세계적인 인지도까지 생겼고요. 실제로 이때 수출량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워낙에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농심에서도 아예 제품을 따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짜파게티한 얘기를 풀어봤고요. 가시기 전에 한 말씀 더 올리자면은 영상이 토요일에 올라가고 다음 날이 일요일이거든요. 다들 짜파게티 요리사 많이들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직한 입의 한 입만이었습니다.